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연방 실업수당이 끊긴 지가 2주일이 지났는데 의회와 백악관은 경기부양책 협상을 하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휴가를 갔고 대통령 딸 사위 부부도 가족 휴가를 챙겼습니다. 경기부양책 협상이 되지 않는 주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우편투표에 대한 기금을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고 대통령은 몇 시간 뒤 우편투표 기금이 포함돼도 서명할 뜻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이번에도 우편투표를 신청해서 어제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선은 약 70%가 우편투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편투표 용지를 구분하는 기계는 우체국에서 설명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팍스 뉴스 여론조사 결과 현재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지율과 호감도에서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7%에서 9%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통령 후보로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지명된 뒤 바이든 후보의 국정운영 청사진은 중도라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해리스 후보를 극좌라고 공격할 수 없게 되자 출생 당시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도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동생이 심하게 아파서 오늘 뉴욕으로 대통령이 문병을 갑니다. 대통령 동생은 6월 달에 일주일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파산은 늘어나고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융자, 은행 융자 줄어듭니다. 연방법무부가 예일대학이 입학에 있어 아시아계와 백인계를 차별했다고 발표하면서 연방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통고했습니다. 예일대학은 법무부가 포괄적 리뷰를 하지도 않고 내린 결정에 놀라울 따름이라면서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8월 달이 되면은 항상 언제나 미국 의회는 많은 의원들이 이제 휴가를 갑니다. 의원들이 휴가를 간다고 그저 노는 것은 아니고 지역구에 가서 경조사에도 요즘은 경조사에 참석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게 가고 표밭 따지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게다 대고 지금 경기부양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로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휴가 갔습니다. 대통령 사위, 대통령 딸은 대통령의 보좌관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콜로라도주에서 가족 휴가를 아주 잘 즐겼습니다. 그때 휴가지에서 카니에 웨스트를 만났다고도 하는데 카니에 웨스트가 민주당은 아니지만 지금 등록 날짜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선거 후보로 나선다고 했고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화당이 굉장히 좋아하죠. 조금이라도 바이든 후보의 표를 깎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아들, 딸, 비서실장 전부 휴가를 떠나고 공화당, 민주당 상원 의원도 의사당을 비웁니다. 물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주말이라서 지역구에 가 있더라도 만약에 극박하게 투표를 해야지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9월 8일까지 일단 의회는 지금 휴회를 연방 상원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딱
이 시간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그 같은 그 경기 부양 안에 우정국에 대한 기금을 늘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는 그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오후에는 조금 입장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나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뭐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몰라도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3조 달러짜리를 5월 달에 그 통과를 하원에서 다 시켜놓고 민주당이 이제 하원이 다수당이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적어도 민주당 정치인들을 다룬 거죠. 공화당에서는 그 합의된 그런 안이 없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공화당에서 1조 달러를 전체적으로 내걸은 것을 2조 달러로 1조 달러를 올려준다면 우리 민주당은 3조 달러짜리를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거기서 1조 달러를 내려서 우리가 액수를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대규모 경기부양책 케어 액트 2조 달러와 똑같아지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은 이제 어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하나 때문에 통과 안 시킨다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물어보니까 민주당의 그 우정국에 대한 기금 그 안이 포함돼 있더라도 협상안이 통과되면은 나는 서명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는 또 우편 투표는 사기다. 부정 투표가 많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 우편 투표를 싫어하는 이유는 어떠한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확한 투표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편 투표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위험하다고 계속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루 사이에도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제 오후에 보니까 대통령 부부는 주소를 뉴욕에서 플로리다주로 바꿨기 때문에 올 들어서 두 번째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좀 늦게 신청해서 아마 뭐 빨리 어떻게 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렇게 우편 투표를 대통령 주변 사람들 다 우편 투표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9월 8일 그 휴회 때까지 뭔가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부양책이 나오리라고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편 투표 문제, 경기 부양책 문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즘은 대통령의 백악관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팍스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6월 달에 벌려놨던 격차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49% 대 42%. 같은 날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거 퓨 리서치사가 좀 평이한 여론조사 결과죠. 여기서는 8%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53% 대 45%.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트럼프 대통령만 아니면 된다. 이런 사람이 넘버원 이슈가 트럼프가 아니어야지 된다. 바이든이든 누구든 상관없다가 56%입니다. 그리고 NPR 방송과 PBS, 메리스트가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에서도 똑같이 트럼프가 아니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2016년도 선거에서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싫어하고 힐러리 클린턴도 싫어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두 사람 다 싫어한 사람 가운데서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30%포인트 그런 그룹에서는요, 뭐 무당파가 또 많이 포함되겠죠.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같은 형태로 볼 때 NPR 방송과 그 PBS의 여론조사 결과는 16포인트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리더십이에요. 사실은 예전 같으면 분명하게 경제가 위에 올라올 때가 많죠.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국제정책, 외교정책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은 두 번째 역시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라는 것은 리더십이 중요하다.
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이러한 것인데 지금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뭐 경제 하나만 빼놓고는 모든 것에 이슈별로 전부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긋지긋하도록 싫다 하는 사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겹게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그 퍼센테이지로 볼 때 훨씬 많고요. 그리고 54%는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실패했다. 공화당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85%는 공화당을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하와이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한 며칠 전부터 날마다 기록을 세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데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 내용을 아직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백악관 내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지금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팍스 여론조사 결과 8월 9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로 잡았고 퓨 리서치사는 좀 범위가 많네요. 9,114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1.5%로 낮은 편이죠. 그 밖에도 뭐 리얼 클리어 팔로틱스라든가 또 538 전부 이 바이든 후보가 7.4포인트, 8.1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바이든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느냐, 바이든의 정책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의 선거 캠페인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다듬고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저울질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 후보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앞서갔던 가장 그 경제도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일을 했거든요. 이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조용히 있었던 것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는 실수만 줄이고 카멀라 해리스라는 연방 상원 의원, 검사 출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출신, 상원 의원은 4년밖에 안 됐고 그 상원 의원 자리가 바브라 박서,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 물러나면서 이제 선거에서 이긴 자리입니다. 카멜라 해리스를 지명하면서부터 이제 바이든이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 그림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캠프에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카멜라 해리스가 예비선거 때는 처음에는 조금 버니 샌더스와 비슷하게 헬스케어 포 올을 지지를 하면서 좌측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게 엉키면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네 해서 도중에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그걸 잡은 거죠. 중도라는 색깔을 보여준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트럼프 쪽에서는 저거 봐 완전 좌파야 좌파 하는 공격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정 운영을 가늠하는 데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꼭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사를 할 때나 검찰총장을 할 때나 어떠한 경찰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마리화나라든가 범죄를 다루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조금 원래 리버럴보다는 조금 덜 리버럴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많이 줬는데 또 막상 연방 상원의원으로 가니까 경찰 개혁 해야 된다는 것에 앞장서서 안을 통과하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항상 정치는 생물 흐름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융통성이 있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봐, 저렇게 보수였어. 저렇게 아주 진보였어. 라고 어떻게 공격을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중도 성향, 카멜라 해리스의 중도 성향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전당대회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같은 진보도 한 짧게 시간 줬다고 하더군요. 등장시켜서 당신들도 우리가 케어하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바이든 후보의 정책입니다. 상대로부터는 공격 덜 받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도 쪽으로 나가겠다. 미친 레프티스트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잘 조종을 할 수 있게 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굉장한 딜레마다. 그래서 어떻게 카멜라 해리스를 공격하는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아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체프만 칼리지에 다니고 계시는 그런 그 부모님들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실 텐데 그 법대 교수라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 미국 시민이 아니죠?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교수의 주장을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서 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자면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억지 주장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인스티튜션 가운데서 어떤 제도 아니면 기구, 오가니제이션, 정부 조직 가운데서 뭐 가장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곳이 뭐 소방국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체국이에요. 우정국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우정국이 지금 정치, 논쟁, 정치의 어떤 그 도구가 되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그렇게 됐거든요. 한 번쯤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과 제가 미국의 우정국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생각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그 체프만 칼리지 그 법대가 강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존유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고문은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또 논란이 있는 주장을 한 존유 교수도 잠시 또 행정부 국무부에서 나와서 부시 대통령 아래서 일할 때 그 뒤에 이제 체프만 칼리지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체프만 칼리지의 존 이스트만 교수가 잡지 뉴스위크에 요즘은 뭐 페이퍼로 보시는 분 안 계시죠? 그 뉴스위크의 기고문을 수요일에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고문을 인용을 해서 대통령도 카멜라 해리스가 뭐 미국 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캠페인 어드바이저인 지나 앨리스 씨도 마찬가지로 이 존 이스트먼 교수의 그 뉴스위크의 기고문을 트위터로 지지를 하기도 하고 링크하기도 하고 해리스 후보가 답을 해야지 된다. 분명하게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수의 주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1964년도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부모는 UC 버클리에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길에서 행진하고 시위하다가 만나서 그 전에 만나서 카멜라 해리스를 오클랜드에서 낳습니다.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를 낳을 당시에는 엄마가 인도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빠가 자마이카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카멜라 해리스를 미국 땅에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낳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도 미국 시민이 아니다. 고로 카멜라 해리스는 미국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사실은 상식도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한인, 영주권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 아이가 시민권자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대 교수가 이렇게 뉴스위크에 어피니언을 썼고 그 어피니언을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에서 카멜라 해리스는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이 2015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 전에는 물론 러시아가 먼저 했죠. 러시아의 매체에서 했고 그것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랬었던 건데 그때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뉴스위크의 이 오피니언은 이 업계, 저희 업계, 이 그 언론 매체에서는 굉장히 뉴스위크를 비난을 했습니다. 많은 의견을 포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 그래 ABC도 안 되는 그 같은 법대 그 교수의 주장을 쓸 수가 있느냐. 가장 많이 비난한 사람이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로렌스 트라이브라는 하버드 법대의 그 헌법학을 강의하는 교수인데 이 교수는 부모가 아이를 미국에서 낳을 때 미국 시민이 아니었으므로 그 아이는 출생 당시부터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것은 정말 넌센스보다 더 나쁘다. Worse than nonsens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뉴스위크의 그 편집장은 뭐 우리는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니까 하고 자신들이 옳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에서 이것을 또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뭔가 또 통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모르겠어요. 카멜라 해리스가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카멜라 해리스 검찰총장 할 때 2번이나 맥시멈 기부를 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방카도 기부를 했는데 아니 미국 시민이 아닌데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이 교수 카멜라 해리스의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 챕만 대학교의 존 이스트먼 교수가 누구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법조계 인물인 것은 사실이고요. 검찰총장 선거에서 공화당으로 나갔고 카멜라 해리스는 민주당으로 나갔고 했는데 떨어지고 카멜라 해리스는 당선된 그때 같이 선거를 치른 사람입니다. 물론 본선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공화당에서 예비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정치를 하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이라고 다 합리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인들 말은 상당 부분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해요. 지금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More Than a Vote가 르브론 제임스 LA 레이커스를 포함해서 많은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수들 또 주의 검찰총장들이 지금 주도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경기장이 많이 비어 있는 채로 있으니까 우리 그 투표장으로 하자. 거리두기도 좋고 아주 크니까 하는데 LA 다저스 구장도 이번에 투표할 때 한 닷새 정도 또 파킹값 비싸잖아요. 파킹값 안 받습니다. LA 다저스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점점 나이가 드신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시는데 투표장 가는 것 걱정하시고 해서 우편 투표가 많아지기는 할 텐데 정말로 전문가들이 예상처럼 70% 정도는 우편 투표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투표가 많이 늘어나면은 기금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새는 기계도 늘어나고 해서 이걸 원활하게 해서 빨리 개봉을 해야지 되잖아요. 개표를 개봉이래요. 이렇게 뭐 개봉박두이기도 하네요. 특히 올해 선거는. 그런데 이게 반대로요. 뭐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반대를 하니까 본인은 투표용지 받았으면서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뭐 그게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요.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 왜냐하면 플로리다는 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8개 주와는 달리 이번에 그 등록된 유권자들에겐 자동으로 일단 보내주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신청 우편으로 보내기는 좀 시간이 기니까 그 플로리다주의 마알라고에서 뭐 직접 배달을 해서 거기서 또 백악관으로 배달하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 정도로 우편 투표를 하는 것을 본인들은 해놨어요. 대통령 부부는. 그런데 기금 안 준다고 하고 나 당연히 기금 안 주지 하고 하는데 지금 우정국에서 많은 매체와 그 우체국 사람들이 우정국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편이지만요. 우체국에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물류회사는 했지만 대통령에게 기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체국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그 날짜에 임박해서 보내지 마시랍니다. 이번에는 기계가 사라지고 있대요. 그 투표를
이게 투표용지인가 하는 걸 먼저 이제 뽑아내고 하는 그렇게 이제 가려내는 그런 그 voting 이런 것을 가려내는 머신이 있는데 그 머신, 은행에서 돈 세는 머신 같은 거겠죠. 그 머신을 지금 더 추가를 해도 참 힘들 텐데 이것이 그냥 사라지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정국 대변인은 원래 그것을 그 가려내는 기계를 우리가 교체하고 그럴 때는 많이 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매체와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것도 설명 없이 기계가 사라지고 있다.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잘 세겠죠.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람을 오버타임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정국 지금 돈 없어서 난리거든요. 문 닫게 생길 그럴 정도거든요. 그런데 오버타임을 해서 세도 기계만큼 사람이 세지 못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주에서요. 어디죠? 펜실베니아 주라든가 또 무슨 다른 주에서는 빨리 보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빨리 보내셔야지 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그 우정국장 새로 이제 일하기 시작한 우정국장이 대통령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 뒤부터 기계 없어지는 게 빨라졌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빨라졌고 그리고 나서 뭐 물론 대통령만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요청을 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만났고 뭐 공화당 의원들도 만났고 하는데 공화당의 그 수잔 콜린스 그 연방 상원 의원도 지금 우체국 서비스가 선거철에 연기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이오와주 카운티에서도 이 우편 투표하는 것을 늘려놓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캠페인에서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공화당 카운티는 고소를 하지 않고 민주당 카운티만 고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우편 투표를 하는데도 트럼프 캠프에서 이거 안 돼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공화당 카운티는 안 하고 민주당 카운티만 지금 두 군데를 그 8월 13일 현재 고소를 했다는 건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우편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보타지다. 이건 정말 선거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 아니고 뭐냐. 지금 이 같은 얘기 나오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USPS, 우체국, 우정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91%입니다.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정국은 미국의 어떤 기관이고 기구이기는 하지만 가장 정치성이 좀 덜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도 이 우정국이 굉장히 그 예산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올해는 돈을 얼만큼 잃어버렸냐면요. 1월부터 3월까지 45억 달러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점점 돈 잃어버리는 게 마이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올해는 뭐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우편 배달부가 많은 곳을 다니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감염된 사람이 2,400명, 숨진 사람이 60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네. 훨씬 많고 전체적인 직원으로는 뭐 전체적인 우정국 직원이 한 6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17,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그 배달 일을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2,400명, 사망자 60명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 배달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쇼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등등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소포 배달은 늘어났지만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내나요? 편지를 보내지 않잖아요. 해서 뭐 우편 엽서라든가 일반 편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편물에 대해서는 또 많이 그 아마존 같은 데서 많이 우정국을 쓰니까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면 대통령이 그 디스카운트 해주지 말라고 하고 이래서 우정국이 굉장히 힘들던 차에 대통령과 친한 사람으로 우정국장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공무원들에 많이 해당되는 건데 이제 2006년도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지지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일찍 은퇴한다던가 할 때 그
그 은퇴연금을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것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것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우정국이 이래저래 너무 지금 그 힘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정국에서는 우리 돈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잭 베조스 왜 싸게 해줘 하면서 안 해주다가 라인 오브 크레딧만 줬어요. 재무부에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줬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어림없는 상황이고요. 그 루이스 조이 새로운 그 이 우정국장도 대통령과 발맞춰서 지금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는데 이렇게 새로 그 늘려서 좀 그 우편 투표를 많이 하게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 이런 것들 지금 이래저래 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정국이 이 정도로 정치화가 돼서 아주 시끄러웠던 적은 저도 지난 뉴스를 해드리는 수십 년 동안 이번이 처음입니다. 잠시 뒤에 비즈니스와 연관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최근에 큰 그 기업은 뭐 이래저래 여러 그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약 뭐 2조 달러 정도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한 8만 군데의 스몰 비즈니스는 3월부터 7월 25일 사이에 영원히 문을 닫았고요. 그 문 닫은 8만 군데 가운데서 6만 군데는 특정한 지역 적어도 특정한 5군데의 로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비드 19이 아주 그 강하게 왔었던 그런 그 지역인 거죠.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그런 케이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형태로 큰 비즈니스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도 이 화이트 칼러 돈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은 큰 그 피해가 없어도 정말 저소득층의 피해가 많다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온라인이라든가 테크놀로지는 괜찮은데 맘앤팝 스토어 또 무슨 걸어서 가서 하는 그런 스토어 헬스케어 식당 뭐 호텔 이런 데가 굉장히 힘든데 은행에서 점점 이제 융자해 주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죠. 이자율도 높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 팩터를 체크를 하니까 위험 요소가 당연히 많아지지 않았겠어요. 해서 원래 작은 곳 거래가 은행과 없었던 곳은 정말 불가능하지 않다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케이스만 보더라도요. 지난해 1, 4분기, 올해 2, 4분기, 3, 4분기는 올해 1, 4분기와 2, 4분기만 보겠습니다. 지난해 것까지 보지도 않겠어요. 웰스파고를 보면은 웰스파고에서 1, 4분기에 그 론을 해줬던 것과 2, 4분기에 해줬던 것이요. 45% 차이가 났습니다. 45% 줄어든 거예요. 2, 4분기에. 전체적인 그 액수는 약 200억 달러에서 약 100억 달러로.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저런 거 보면은 12% 줄어들었고 HSBC도 그것도 11% 줄어들었고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US 뱅크, 시티뱅크, 트러스트, 웰스파고, JP 모건 체이스도 6.4%,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6.9% 1, 4분기에 비해서 2, 4분기에 이렇게 융자해 주는 것, 또 크레딧 카드 뭔가 해 주는 것이 그 정도로 줄어서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상태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오늘 요즘은 뭐 책이 나오면 온라인으로 나오는 것이 유명하잖아요. 서문을 봤더니 서문 엄청 길게 썼던데요. 그런데 그 서문 자체가 소설처럼 썼어요. 마이클 코엔이 직접 모든 것을 다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본인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10년 좀 넘었겠죠. 그 정도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많은 것이 상당히 그 들어가 있었던 그런 서문인데 마이클 코엔이라는 대통령의 픽서였고 개인 변호사였고 여자들에게 돈도 주고 협박도 하고 작은 그 플러머들 돈 깎기도 하고 건물 지면은 그랬었던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코비드 19 때문에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의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언에서 처음에 거짓 증언을 했다 등등의 이유로요. 그러다가 지금은 코비드 19 때문에 집에 있죠. 이것도 또다시 감옥으로 가야지 된다 했는데 결국은 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됐고 온라인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골든 샤워라는 거, 바로 뭐 침대에서 뭐 그렇게 했다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이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도 역시 그런 이벤트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마련했었고 했었던 적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본인이 그 백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그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했고, 그리고 캠페인 당시에도 모스크바에 뭔가를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니까요. 본인이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하고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증언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특히 이제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때, 그때부터 나에 대한 협박은 너무 많아서 나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다. 뭐 공공 이런 그런 건 탈 수가 없었고 어디 멀리 가더라도 다 자동차를 탔어야 된답니다. 뭐 살해 협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자 쓰고 또 얼굴을 감추고 했었다는 그런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보다도 때로는 대통령의 가족보다도 내가 대통령의 진 면목을 더 잘 안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 크게 그 대통령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차피 원래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아닐 수도 있고요. 큰 치명상 정도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연방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그런 내용을 조사를 했었고, 연방 대법원은 하버드 대학교가 그 학생들을 입학 사정에서 뭐 특별히 잘못한 것 없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일 대학교가 화이트 학생들과 에이시안들에게 차별을 하는, 오히려 이제 다른 인종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법무부가 조사를 해서 4페이지짜리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차피 그 연방 기금을 받으니까 이 다음 학기부터는 인종, 뭐 출신 학교 이런 것을 입학 사정에 넣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일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지난번에 그 연방 판결문 나온 것 보면 한 100페이지 되던데, 연방 법무부는 달랑 뭐 말하자면 그런 형태예요. 4페이지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시를 했었던 많은 자료를 다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없었고, 아직 우리는 더 제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일대학교의 그 입학 사정은 뭐 당연히 성적 들어가고 학생의 취미, 리더십, 백그라운드, 커뮤니티에서 뭐 어떤 일을 했는가, 예일 커뮤니티와 세계에 나중에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는 우리만의 그런 계산법이 있고, 연방 법무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대로 수정을 할 뜻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방 법무부에서는 꼭 그 에이시안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흑인에 더 그 포커스를 맞추고 정치적인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워낙에 점수가 좋고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손해 본다는 느낌은 가지실 수가 있고요. 좀 그 복잡한 내용이죠.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이 꼭 그 학교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대통령 그 동생이 대통령과 아주 친했던 동생이거든요. 로버트 트럼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아주 아프다고 하는데 대통령 지금 뉴욕에 방문한다고 하고요. 오늘 또 뉴스가 되겠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 you